터야, 이제 결혼했으니 네 월급 카드는 내가 관리하게 넘겨야 해. 여자한테 돈이 많으면 마음이 들떠서 가정 화목에 좋지 않아. 결혼 전 시어머니는 내 손을 잡고 눈시울을 붉히셨다. 목이 맨 소리로 나를 꼭 친딸처럼 아껴주겠노라고. 그 주름진 손은 따뜻하고 거칠었다. 나는 그때 그 손이 내 미래의 행복을 보장하는 증표라고 순진하게 믿었다. 결혼식 바로 다음 날, 바로 그 손이 내 앞에 차갑게 툭 튀어나왔다. 얼굴에선 일말의 웃음기조차 사라진 채 반박할 여지조차 없는 명령만이 남아있었다. 내 월급 통장, 나에게 다오. 우리 집은 돈을 한 사람이 관리해야 한다. 내 남편, 박지훈. 결혼식장에서 나를 위해 비바람을 막아주겠다 맹세했던 그 남자는 젖도 못된 아이처럼 내 옷자락을 잡아끌며 난처한 얼굴로 서 있을 뿐이었다. 거의 애원하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서연아, 엄마도 다 우리 잘 되라고 그러시는 거잖아. 그냥 엄마 말씀 들어. 나는 그들을 보았다. 평생을 함께하기로 맹세한 동반자와 효도하겠다고 다짐했던 어른? 거실의 환한 조명 아래 그들의 얼굴은 낯설었고 동시에 탐욕스러웠다. 나는 웃었다. 진심으로 웃음이 터져나왔다. 내 어리석음과 순진함에 대한 조소였다. 나는 지갑에서 금빛 카드를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그들은 내 모든 것, 내 미래, 내 자존심을 빼앗았다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그 얇은 플라스틱 조각이 내가 그들을 위해 정성껏 준비한 지옥행 입장권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다음 날 시어머니가 집 앞 신한은행에서 넋이 나간 사람처럼 허둥지둥 달려와 종이장처럼 새하얗게 질려있을 때 나는 알았다. 나의 반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그해 나는 30살, 미래에셋증권의 수석 애널리스트였고 연봉은 2억 원이었다. 남편 박지훈은 32살, 광화문이 한중견 무역회사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연봉은 7천만 원이었다. 우리의 격차는 처음부터 넘을 수 없는 벽처럼 그곳에 있었다. 하지만 나는 사랑에 눈이 멀었고, 아니, 그가 정교하게 짜올린 다정함이라는 가면극에 완벽하게 속아 넘어갔다. 그는 내가 야근으로 밤을 새울 때면 1시간을 운전해 회사 앞으로 와서는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을 건넸다. 내가 무심코 흘렸던 모든 취향을 기억했다가 내 생일에는 트렁크 가득 서프라이즈 선물을 채워주었다. 우리 부모님 앞에서는 한없이 겸손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며 우리의 경제적 격차를 평생에 걸쳐 메우고 나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했다. 나의 부모님, 특히 평생을 숫자와 리스크와 싸워온 아버지는 내게 여러 번 경고하셨다. 서연아, 저 남자는 속을 알 수가 없다. 눈빛에 사랑보다 욕망이 더 많이 보인다 하지만 나는 듣지 않았다. 아버지가 계급적 편견으로 내 사랑을 재단한다고 생각했다. 나는 고집스럽게 심지어 약간의 반항적인 쾌감마저 느끼며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경기도 일산의 평범한 가정의 외아들인 그와 결혼했다. 나는 조건이 아닌 사람과 결혼한다고 믿었다. 지금 생각하면 지독한 착각이었다. 우리의 신혼여행지는 제주도였다. 그 짧은 7일이 그의 마지막 연기였다. 그는 나를 위해 새우를 하나하나 까주었고 바닷가에서는 자기 외투를 벗어 내 어깨에 덮어주었으며 매일 아침 사랑해라고 속삭였다. 나는 내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고 다시 믿을 뻔했다. 그러나 우리가 여행 가방을 끌고 일산의 신혼집에 들어서는 순간 현관문이 닫히자마자 마법은 풀렸다. 왕자는 다시 개구리가 되었고 나는 공주에서 무급 가정부가 되었다. 결혼하면 남자는 변한다는 말이 정말이었다. 진짜 악몽은 신혼여행이 끝난 후 열린 첫 가족회의에서 시작되었다. 그날 저녁 식사 후 시어머니는 나와 지훈 씨를 거실로 불렀다. 시아버지는 1인용 소파에 말 없는 조각상처럼 앉아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쳐다보지도 않으셨다.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시어머니가 헛기침을 한 번 하더니 한때 자애로운 미소로 나를 대했던 그 얼굴이 판사처럼 엄격하게 굳어졌다. 서연아, 그녀가 입을 열었다. 말투는 단호했다. 이제 우리 박씨 집안 며느리가 됐으니 우리 집 규율을 따라야 한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우리 집은 예부터 돈 관리는 내가 쭉 해왔다. 그녀는 잠시 말을 끊고 날카로운 시선으로 내 얼굴을 훑었다. 지훈이 월급 통장도 사회생활 시작한 첫날부터 나한테 맡겼어. 이제 너희가 결혼했으니 내 통장도 내게 맡겨야지. 여자가 손에 돈이 많으면 딴 생각을 하게 돼 가정의 화목을 해치는 법이다.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지금은 21세기 서울 수도권이지 조선시대 외딴 마을이 아니었다. 나는 박지훈을 쳐다봤다. 그가 나서서 한마디라도, 단 한마디의 반박이라도 해주길 바랐다.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다. 그는 내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숙였다. 모기만 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서연아, 우리 집은 원래 이래? 엄마가 우리보다 재테크 경험도 많으시고 다 우리 생각해서 그러시는 거야? 빨리 돈 모아서 이 전셋집 대출금도 갚고 나중에 더 큰 집으로 이사 가려면 우릴 위해서요. 내 안의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나는 최대한 감정을 억누르며 차분하게 말했다. 지훈 씨, 제 연봉이 당신의 3배예요. 제 전공이 자산관리고요. 어머님이 재테크 경험이 더 많을까요? 아니면 제가 더 많을까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지며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예. 너 지금 그게 무슨 태도니? 돈 잘 번다고 자랑하는 거야?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강서연, 여자가 돈을 아무리 잘 벌어봤자 시집 오면 그 집 사람이야. 내가 버는 돈도 우리 박씨 집안 돈이라고. 통장 하나 맡기라는 게 그렇게 힘들어. 이렇게 싫은 티를 내는 건 우리를 가족으로 생각 안 한다는 거니? 어머니, 진정하세요. 박지훈은 마치 꼬리를 밟힌 개처럼 즉시 제 어머니를 진정시키고는 고개를 돌려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명령과 짜증이 섞인 말투로 쏘아붙였다. 강서연, 너 좀 철 좀 들어라. 엄마가 누굴 위해서 이러시는데? 다 이 집안을 위해서잖아. 좀 알아서 할 수 없어? 꼭 이렇게 분위기 험악하게 만들어야겠어? 그 순간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내 앞에서 그토록 다정했던 남자의 본 모습이 저랬다니. 그의 다정함은 사냥감을 잡기 위한 위장에 불과했다. 사냥감이 손에 들어오자 그는 기다렸다는 듯이 이빨을 드러냈다. 심장이 얼음 송곳에 찔린 듯 한기가 가슴에서부터 사지 끝까지 퍼져나갔다. 나는 눈앞에 탐욕스러운 모자를 보며 역겨움과 헛웃음을 느꼈다. 나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우는 것보다 더 보기 흉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나는 나지막이 말했다. 드릴게요. 시어머니와 박지훈의 얼굴에 즉시 승리의 미소가 번졌다. 시어머니는 심지어 가식적으로 다시 내 손을 잡고 손등을 토닥였다. 아이고, 우리 서연이가 역시 속이 깊어. 엄마는 내가 착한 아이인 줄 알았어. 걱정 마라. 엄마가 너 박대하지 않을 테니. 매달 용돈은 충분히 줄게. 나는 고개를 숙인 채 그녀의 연기를 받아주었다. 마음은 이미 차가운 폐허가 되어 있었다. 그날 밤 박지훈은 내가 굴복했다고 생각했는지 기분 좋게 나를 안으려 했다. 나는 그를 차갑게 밀어냈다. 그는 약간 불쾌해했지만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아 누웠고 이내 규칙적인 코골이가 들려왔다. 나는 그의 옆에 누워 눈을 뜬 채로 천장을 바라보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나는 앉아서 당하고만 있을 바보가 아니었다. 총성 없는 전쟁터인 금융시장에서 내가 수석 애널리스트 자리까지 오를 수 있었던 건 결코 운 때문이 아니었다. 냉철함, 이성, 그리고 벼랑 끝에서 반격할 수 있는 배짱이야말로 나의 진짜 무기였다. 새벽 3시, 나는 조용히 일어나 서재로 가서 노트북을 켰다. 모니터 불빛이 내 차가운 얼굴을 비췄다. 나는 울지 않았다.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 이 순간부터 눈물은 가장 쓸모없는 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내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였다. 먼저 모바일 뱅킹 앱에 접속했다. 내 주거래 월급 통장에는 내 명의의 모든 주식, 펀드, 해외 투자 계좌가 연동되어 있었다. 나는 30분 만에 이 통장과 모든 금융 계좌의 연동을 해지하고
자금을 부모님이 오래전에 만들어주신 별도의 신탁 계좌로 안전하게 옮겼다. 그 다음 이 월급 통장의 일일 이체 및 출금 한도를 최소 금액인 1만 원으로 변경했다. 모든 작업을 마친 후 나는 온라인으로 카드 분실 신고를 하고 재발급되는 카드는 내 회사 주소인 여의도로 직접 배송해달라고 신청했다. 화면에 뜬 정상 처리되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며 나는 입꼬리를 올려 차갑게 웃었다. 박지훈, 그리고 그의 사랑하는 어머니. 내 돈을 원한다고? 그래, 주지. 예쁜 금색 플라스틱 조각을. 아무 가치도 없는? 다음 날 아침, 나는 그들 앞에서 지갑에서 이미 무용지물이 된 월급 통장을 꺼내 마치 구시대의 며느리처럼 두 손으로 공손하게 시어머니에게 건넸다. 어머니,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시어머니는 마치 무제한 한도의 블랙 카드를 받은 사람처럼 만족스럽게 카드를 받았다. 그녀는 비밀번호조차 묻지 않았다. 박지훈이 이미 내 생년월일을 알려줬을 테니까. 그들은 내가 완전히 자신들의 통제하에 들어왔다고 그렇게 자신하고 그렇게 당연하게 여겼다. 그날 오전, 나는 회사에서 회의 중이었고 휴대폰은 무음으로 해두었다. 회의가 끝나고 나서야 액정에 찍힌 박지훈의 부재중 전화 수십 통과 분노에 찬 문자 메시지들을 확인했다. 강서연, 너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감히 우리를 속여. 당장 전화해. 나는 무시했다. 대신 느긋하게 커피 한 잔을 타서 통유리창 앞으로 가 아래를 흐르는 차들을 내려다보았다. 눈앞에 그림이 그려졌다. 시어머니가 신이 나서 집에서 가장 가까운 신한은행으로 달려가 창구 직원에게 카드를 내밀며 거만한 목소리로 말했을 것이다. 우리 며느리 통장에 들어온 이번 달 월급 전부 내 통장으로 이체해줘요. 그리고 그녀는 직원의 예에 바르지만 당황한 표정을 보았을 것이다. 고객님, 죄송합니다만 이 카드는 어제 소유주께서 온라인으로 분실 신고를 하셔서 현재 정지된 상태입니다. 재발급 절차가 진행 중이라 어떤 거래도 불가능합니다. 직원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겠지만 조용한 은행 로비에서는 천둥 소리처럼 울렸을 것이다. 주변에서 기다리던 사람들의 호기심, 동정, 혹은 조롱 섞인 시선이 자존심으로 똘똘 뭉친 시어머니의 얼굴에 수천 개의 바늘처럼 박혔을 것이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얼굴이 새하얘지고 하늘이 빙빙 돌고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었을 것이다. 평생을 집안에서 여왕처럼 군림했던 그 여자가 처음으로 공공장소에서 그렇게 큰 망신을 당한 것이다. 그 장면을 상상하니 그간 쌓였던 굴욕과 분노가 터져나올 출구를 찾은 듯 나도 모르게 웃음이 터져나왔다. 박지훈, 그리고 존경하는 시어머님. 이건 에피타이저에 불과해요. 당신들이 나를 위해 정성껏 준비한 지옥에 이제 제가 당신들을 초대할 차례입니다. 게임은 이제 막 시작됐으니까. 집에 돌아왔을 땐 이미 어두워져 있었다. 문을 열자마자 거실에 얼어붙은 화약 냄새 가득한 공기가 느껴졌다. 박지훈과 시어머니는 소파에 문지기처럼 앉아 있었고 얼굴은 잉크를 풀어놓은 듯 시커맸다. 시아버지는 보이지 않았다. 아마도 이 껄끄러운 자리를 피해 방으로 들어간 듯 했다. 이제야 기어들어와 박지훈이 먼저 포문을 열었다. 그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내 앞으로 달려왔다. 눈은 실핏줄로 가득했고 기세는 당장이라도 나를 잡아먹을 듯했다. 나는 그를 무시하고 거실로 걸어가 하이힐을 벗고 핸드백을 현관 수납장 위에 올려놓았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태연한 행동이었다. 나의 침착함이 그를 완전히 격분시켰다. 그가 내 손목을 거칠게 잡아챘다. 뼈를 으스러뜨릴 듯한 힘이었다. 강서연, 내가 묻잖아. 오늘 은행에서 한 짓 똑바로 설명해. 시어머니도 덩달아 소리를 질렀다. 이 여우 같은 것. 사람 속을 알 수가 없다더니. 우리 앞에선 그렇게 순한 척하더니 뒤로는 이런 수작을 부려? 너 처음부터 다 계획했지? 우리랑 잘해볼 생각도 없었던 거지. 나는 박지훈의 손을 강하게 뿌리쳤다. 손목에는 선명한 붉은 자국이 남았다. 나는 그를 차갑게 노려본 뒤 시어머니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들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온기라고는 전혀 없는 미소를 지으며
설명이요. 좋아요. 나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누르고 화면을 그들에게 향하게 했다. 제가 뭘 설명해야 하죠? 제 월급 통장을 제 마음대로 처리할 권리가 있다는 걸 설명해야 하나요? 아니면 입만 열면 우리를 위해서,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라던 분들이 왜 제 돈을 손에 넣지 못하자마자 이렇게 히스테리를 부리는지 설명해야 할까요? 내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얼음송곳처럼 그들의 심장에 박혔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원한 건 가정의 화목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냥 내 돈이었던 거네요. 그렇죠. 그 한마디가 그들의 마지막 위장막을 벗겨내는 열쇠가 되었다. 박지훈의 얼굴이 돼지간처럼 시뻘개졌다. 그는 창피함에 분노하며 내 휴대폰을 뺏으려고 달려들었다. 너 이 미친 여자. 녹음하는 거야? 당장 그거 내놔. 나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 그의 손을 피했다. 눈빛이 순간 칼날처럼 날카로워졌다. 박지훈 씨, 나한테 손끝 하나라도 대봐. 나는 녹음 중인 화면이 잘 보이도록 휴대폰을 들어 보였다. 가정폭력은 명백한 유책 사유야. 내가 오늘 이 문을 나서는 순간 이 녹음 파일이랑 내 손목 상처 진단서 들고 경찰서로 가면 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나올 것 같아. 허공에 멈춘 그의 손이 굳어졌다. 그는 충격과 불신이 가득한 눈으로 나를 쳐다봤다. 마치 오늘 처음 나를 본 사람처럼. 그랬겠지? 그가 알던 강서연은 자신을 위해 밥을 하고 자신의 말에 순종하고 사랑의 한마디에 감동해서 어쩔 줄 모르는 바보 같은 여자였으니까. 이렇게 냉정하고 이성적이며 심지어 잔인하기까지 한 수석 애널리스트 강서연은 본 적이 없었을 것이다. 시어머니도 내 반응에 놀라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입만 벙긋거렸다. 거실은 죽음 같은 정적에 휩싸였다. 몇 분간의 대치 끝에 박지훈은 힘없이 손을 내렸다. 나는 알았다. 1라운드는 나의 승리였다. 그날의 대치는 그들의 일시적인 후퇴로 끝났지만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은 결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교묘한 방법으로 나를 통제하려 들 것이다. 그리고 나 역시 그들을 단번에 무너뜨릴 결정적인 증거를 수집할 시간이 필요했다. 그래서 나는 잠시 뉘우치는 며느리 역할을 하기로 했다. 다음 날 나는 시어머니에게 먼저 다가가 사과했다. 어제는 회사 일로 스트레스가 심해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했다고. 박씨 집안 며느리로서 가정을 먼저 생각해야 했는데 생각이 짧았다고. 내 연기는 너무나 실감나서 나 자신조차 속아 넘어갈 뻔했다. 그들을 마비시키기 위해 나는 은행에서 카드를 새로 발급받아 200만 원을 입금한 뒤 얌전히 시어머니에게 건넸다. 이번 달 생활비 전부이며 앞으로 매달 기본 생활비를 이 카드에 입금해서 어머님이 관리하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어머니는 반신반의하며 카드를 받았지만 얼굴 표정은 눈에 띄게 부드러워졌다. 박지훈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이전에 격렬했던 다툼은 없었다는 듯이 다시 내게 다정하게 굴기 시작했다. 그들은 내가 정말로 굴복했다고 믿었다. 내가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싶어 한다는 약점을 쥐고 있으면 계속해서 나를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너무 순진했다. 내가 내어준 그 푼돈의 생활비는 그들의 경계심을 풀게 하고 가정이라는 이름의 감옥 안에서 내가 그들의 치명적인 약점을 자유롭게 찾아낼 수 있도록 던져준 미끼에 불과했다. 나의 반격 계획은 우리의 혼전 재산을 다시 조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됐다. 결혼 전 우리는 혼전 재산 약정서를 작성했다. 당시 박지훈의 명의로는 약 1억 5천만 원의 주식 투자 수익이 있었다. 그는 그것이 자신이 수년간 일해서 모은 돈으로 직접 투자해 번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랑이라는 환상에 빠져있던 나는 그 말을 의심 없이 믿었고 심지어 그의 투자 감각을 자랑스러워하기까지 했다. 지금 생각해보니 K라인 차트조차 제대로 읽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변화무쌍한 주식시장에서 그렇게 정확한 수익을 낼 수 있었을까? 의심은 한 번 싹 트자 미친 듯이 자라났다. 나는 내 전문 지식과 인맥을 이용해 비밀리에 조사를 시작했다. 그가 항상 사용하던 증권사와 거래 프로그램을 알고 있었다.
그와 시어머니가 모두 외출한 어느 오후, 나는 그의 컴퓨터를 켰다. 다행히도 그는 비밀번호를 바꾸는 습관이 없었다. 나는 쉽게 그의 증권 계좌에 로그인했다. 거래 내역의 시간대를 우리가 연애하던 시절로 돌렸다. 한 줄 한 줄의 거래 내역이 선명하게 눈앞에 펼쳐졌다. 마우스 휠을 내릴 때마다 내 심장은 차가운 심연으로 가라앉았다. 기록에 따르면 1억 5천만 원이라는 거액의 수익은 내가 아주 잘 아는 한바이오 기술주에서 발생했다. 나는 똑똑히 기억했다. 그 시기, 나는 바로 그 회사의 인수 합병 분석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었고, 그 회사의 전망을 손바닥 보듯 꿰뚫고 있었다. 수많은 밤, 박지훈이 내 일에 대해 물었을 때, 내가 아무런 의심 없이 나의 분석과 판단을 그에게 이야기해 주었던 것을 기억했다. 심지어 우리 둘의 메신저 대화창에서 바보처럼 흥분해서 이렇게 말했던 것까지 기억났다. 지훈아, 이 주식 빨리 사. 내부 정보인데 무조건 대박 날 거야. 지금이 최고점이야. 빨리 팔아. 그리고 그는 그저 가볍게 답했다. 그래, 우리 서연이 전문가 말 들어야지. 나는 그것이 연인 사이의 달콤한 일상이라고만 생각했다. 그가 내 전문 지식을 이용해 자신의 부를 축적하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나를 더욱 소름 끼치게 한 것은 결정적인 이체 기록 하나를 발견했다는 사실이다. 우리가 혼전 재산 약정서를 작성하러 가기 바로 전날, 그는 이 1억 5천만 원의 주식 수익금 전액을 은행 이체를 통해 시어머니의 개인 계좌로 옮겼다. 그리고 약정서 작성 당일, 시어머니는 다시 그 돈을 묻힌 증여의 형태로 그의 계좌로 돌려주었다. 완벽한 자금 세탁이었다. 마땅히 우리의 연애 기간 중 공동 투자 수익으로 간주되어야 할 돈이 철저하게 그의 혼전 특유재산으로 둔갑한 것이다. 나는 컴퓨터 화면의 이체 내역을 보았다. 모든 숫자가 불에 달군 인두처럼 내 마음에 고통스러운 낙인을 찍었다. 처음부터 우리가 한창 사랑을 속삭이던 그 순간부터 그들 가족은 나를 계산하고 있었다. 그의 다정한 맹세, 자상한 행동들은 모두 내 신뢰를 얻어 가치 높은 사냥감인 나를 그들이 설계한 덫으로 한 걸음씩 끌어들이기 위한 연극이었던 것이다. 나는 울지 않았다. 분노에 차 컴퓨터를 부수지도 않았다. 나는 그저 냉정하게 모든 증권 거래 기록, 은행 이체 내역, 그리고 그와 나누었던 주식 관련 조언이 담긴 메신저 대화 내용을 하나하나 캡처하고 저장하고 인쇄했다. 그리고 암호화된 폴더에 종류별로 정리했다. 심지어 예상치 못한 소득도 있었다. 박지훈의 동생, 즉 시동생이 최근 사업을 시작했다가 프로젝트를 망쳐 큰 빚을 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박지훈이 몰래 시동생에게 이체한 몇 건이 기록을 찾아냈는데 액수가 적지 않았다. 그들이 그렇게 내 월급 통장을 탐냈던 이유는 단지 나를 통제하기 위함만이 아니라 고액 연봉을 받는 맏며느리인 나를 시동생의 빚을 갚는 데 이용하려 했던 것이다. 정말 기가 막힌 계산이었다. 나는 컴퓨터를 끄고 창가로 걸어갔다. 창밖의 아파트 단지는 평화로워 보였다. 석양이 내 몸을 비췄지만 하나도 온기도 느껴지지 않았다. 내 마음은 이미 완전히 얼어붙은 빙하가 되어 있었다. 결혼이 안식처가 될 것이라 믿었다. 이제야 알았다. 어떤 결혼은 그 자체가 폭풍을 하는 것을. 박지훈, 그리고 당신의 가족들. 당신들이 내게 빚진 것은 돈뿐만이 아니다. 당신들은 내 사랑을 훔쳤고 내 신뢰를 짓밟았으며 결혼에 대한 나의 모든 아름다운 환상을 파괴했다. 그래서 나는 돈만 받지는 않을 것이다. 나는 당신들이 이 모든 것에 대해 가장 고통스러운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당신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체면과 이익 모두에서 처참하게 패배하게 만들 것이다. 판은 이미 짜였다. 이제 내가 장군을 외칠 순간만을 기다릴 뿐이다. 또 한 번의 제사 준비로 새벽 4시에 일어나 하루 종일 부엌에서 허리 한 번 펴지 못하고 일했지만 돌아온 것은 요즘 젊은 것들은 정말 나약해라는 시어머니의 평가뿐이었을 때 나는 마침내 이 역겨운 희극을 끝내기로 결심했다. 나는 박지훈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그는 내가 이렇게 단호하게 나올 줄은 예상하지 못했는지
처음에는 당황하더니 이내 분노를 터뜨렸다. 이혼. 강서연, 너 또 무슨 바람이 분 거야? 엄마가 한두 마디 했다고 이래? 제발 좀 유난 떨지 마. 바람 분 것도 아니고 유난 떠는 것도 아니에요. 나는 그를 차분히 바라보며 말했다. 통보하는 거예요. 이혼 합의서는 내일 우리 변호사 통해서 보낼게요. 합의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법정에서 봅시다. 나의 냉정하고 단호한 태도에 그는 전례 없는 공포를 느꼈다. 그는 태도를 바꿔 사과하기 시작했고, 다 널 위해서 그런 거야. 우리 엄마는 아기가 없어 같은 진부한 변명을 늘어놓았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의 모든 말은 소음처럼 나를 짜증나게 할 뿐이었다. 결국 나의 고집으로 우리는 이혼 조정 절차를 밟게 되었다. 장소는 가정법원의 조정실, 좁고 답답한 방이었다. 우리 부모님은 굳은 얼굴로 오셨고 박지훈의 부모님도 왔다. 조정실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시어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큰 억울함을 당한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조정위원은 온화해 보이는 중년 여성이었다. 그녀는 우리 양측에게 이혼 사유를 진술하라고 했다. 박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는 자신을 피해자, 즉 가정을 지키려 노력했지만 기센 아내에게 시달려 심신이 지친 착한 남편으로 포장했다. 내가 성격이 강하고 어른을 공경할 줄 모르며 결혼 후 가족과의 소통을 거부했고 심지어 경제적 수입으로 자신을 억압해 남편으로서의 존엄성을 짓밟았다고 말했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이 한 편의 막장 드라마를 연기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눈물을 훔치며 비통한 목소리로 울부짖었다. 조정위원님, 저희 억울함 좀 풀어주세요. 제가 정말 박복해서 저런 며느리를 들였습니다. 저희는 정말 친딸처럼 아끼고 사랑했는데 쟤는요? 우리 집 가난하다고 뼛속까지 우리를 무시했다고요.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젊은 부부 돈 관리해주고 모아주려고 했는데 뒤에서는 저런 꼼수를 부리고 우리를 도둑 취급했어요. 이제 와서 이혼이라니 결국 우리 집 재산 노리고 들어온 거라니까요. 그녀는 울면서 도끼 어린 눈으로 나를 쏘아보았다. 마치 내가 천하의 죄인인 것처럼. 부모님은 분노로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아버지는 몇 번이나 일어나 반박하려 했지만 내가 눈빛으로 말렸다.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저 그들 모자에 흑백 논리 가득한 연기를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들이 목이 쉬도록 떠들어대고 조정실이 잠시 조용해졌을 때 조정위원이 나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강서연 씨, 남편과 시어머니의 주장에 대해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나는 그들처럼 악을 쓰며 싸우지도 눈물로 동정을 구하지도 않았다. 나는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파일 하나를 꺼내 자리에서 일어났다. 조정위원 앞으로 다가가 파일을 책상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다. 조정위원님, 저는 무의미한 말싸움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파일 안에 있는 것들이 제가 만마디 말을 하는 것보다 더 강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정위원은 의아한 눈으로 나를 보더니 파일을 열었다. 박지훈과 시어머니도 내가 무슨 꿍꿍이인지 궁금한 듯 목을 길게 뺐다. 파일의 첫 장은 나와 박지훈의 소득 증명서였다. 연봉 2억 원과 연봉 7천만 원 하얀 종이 위에 찍힌 붉은 직인이 눈부시게 선명했다. 조정위원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다. 그리고 그녀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장을 넘겼다. 그녀의 표정은 평온함에서 놀라움으로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마지막에는 약간의 분노가 섞인 심각한 얼굴로 변해갔다. 파일 안에는 내가 정리한 박지훈의 혼전 공동 투자 수익 악의적 은닉에 대한 완벽한 증거 자료가 담겨 있었다. 첫 번째 파트는 나와 그의 연애 시절 카카오톡 대화 기록이었다. 내가 그에게 그 바이오 기술주를 매수하고 매도하라고 지시했던 모든 결정적인 대화에 형광펜으로 표시해 두었다. 지훈아, 오후 2시 전에 가지고 있는 XX바이오 주식 전부 매도해. 전부 다야? 서연아, 진짜. 아직 오르고 있는데? 내 말 들어, 빨리 팔아. 오후에 정책 변동 있을 거야. 그때 되면 늦어. 한 줄 한 줄의 대화가 그 투자의 의사 결정권자가 나였음을 명백히 증명했다. 두 번째 파트는
그의 증권 계좌 전체 거래 내역이었다. 매수 시점, 매도 시점이 우리의 대화 기록과 완벽하게 일치했다. 최종적으로 1억 5천만 원의 수익이 명확하게 찍혀 있었다. 세 번째 파트, 가장 치명적인 부분은 은행 이체 내역이었다. 그가 주식 수익을 현금화한 바로 다음 날, 그 돈 전액이 시어머니의 계좌로 이체된 기록. 그리고 우리가 혼전 재산 약정서를 작성하기 바로 전날, 그 돈이 다시 모친 증여 명목으로 시어머니 계좌에서 박지훈의 계좌로 돌아온 기록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증거의 고리는 완벽했고 반박의 여지가 없었다. 조정실은 숨소리조차 들릴 만큼 고요했다. 박지훈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혔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나를 바라보며 입술을 떨었지만 한마디도 내뱉지 못했다. 시어머니도 얼어붙었다. 방금 전까지 울며불며 하소연하던 그 얼굴은 가면처럼 굳어 있었고 눈빛에는 공포와 당혹감이 가득했다. 나는 넋이 나간 듯한 그들 모자를 보며 마음속에 어떤 파동도 일지 않았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을 훑어본 뒤 조정위원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내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똑똑히 들을 수 있을 만큼 명료했다. 조정위원님, 이제 방금 그분들의 주장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나는 몸을 돌려 박지훈과 그의 어머니를 정면으로 마주했다. 박지훈 씨는 제가 성격이 강하고 경제적 수입으로 당신을 억압했다고 했죠. 그럼 묻겠습니다. 제가 당신에게 내 전문 지식을 이용해서 돈을 벌라고, 그리고 그 돈을 몰래 빼돌려서 당신의 혼전 재산으로 위장하라고 강요했나요? 어머님, 나는 그녀를 마지막으로 그렇게 불렀다. 제가 대개 재산을 노렸다고 하셨죠. 제 연봉은 2억이고 아드님 연봉은 7천만 원입니다. 제가 대개 무엇을 노렸을까요? 당신 아들에게 무료 투자 자문을 해줘서 1억 5천만 원을 벌게 해준 것을 노렸을까요? 아니면 매일 아침 6시면 저를 깨워서 온 가족 아침밥 차리게 하고 제사 준비시키고 명절에는 부엌대기처럼 10시간 넘게 일하게 한 것을 노렸을까요? 제가 대개 무엇을 노렸을까요? 추석 때 온 가족이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며 과일을 먹는 동안 저 혼자 부엌에서 수백 개의 전을 부치게 한 것을? 아니면 한겨울 김장철에 온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저 혼자 차가운 물에 수백 포기의 배추를 씻게 하고 어머님은 옆에 서서 감독하며 깨끗하게 못 씻는다고 타박한 것을 노렸을까요? 나의 모든 말은 그들의 뺨을 후려치는 소리 없는 딱이었다. 내가 묵묵히 견뎌왔던, 그들이 당연하게 여겼던 나의 희생과 헌신이 이제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되어 그들의 위선적인 심장을 찔렀다. 박지훈의 아버지, 처음부터 끝까지 침묵을 지키던 그 남자는 이제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이고 얼굴을 붉혔다. 우리 부모님은 눈시울이 붉어졌고 어머니는 고개를 돌려 조용히 눈물을 훔치셨다. 박지훈과 시어머니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들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해 있었다. 산처럼 쌓인 명백한 증거와 사실 앞에서 그들의 모든 거짓말과 위장은 갈기갈기 찢겨 그 밑에 숨겨져 있던 가장 추악하고 탐욕스러운 민낯을 드러냈다. 조정위원은 파일을 덮고 거의 동정하는 듯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박지훈에게로 고개를 돌려 지극히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다. 박지훈 씨, 강서연 씨가 제시한 이 증거들에 대해 설명할 것이 있습니까? 그가 무엇을 설명할 수 있었을까? 그는 그저 현장에서 잡힌 도둑처럼 초라하고 갈 곳 없이 서 있을 뿐이었다. 나는 알았다. 이 전쟁은 이미 내가 이겼다는 것을. 조정은 결국 불성립되었고 우리는 법정으로 가게 되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내가 원하던 바였다. 나는 합의를 원하지 않았다. 나는 공정한 심판을, 모든 추악함이 백일화에 드러나는 공개적인 처형을 원했다. 법정에서 나의 변호사는 모든 증거를 조리 있게 제출했다. 박지훈의 악의적인 재산 은닉 행위를 기록한 완벽한 증거 자료가 판사 앞에 제시되었을 때 방청석에서는 억눌린 웅성거림이 터져나왔다. 박지훈의 변호사는 그것이 가족 간의 정상적인 자금 거래였다고 변론하려 했지만 명확한 대화 기록과 시간의 흐름 앞에서
그 변론은 무력하고 심지어 우스꽝스럽기까지 했다. 판사는 엄숙한 여성 법관이었고 그녀는 증거를 검토할수록 표정이 점점 더 굳어졌다. 마침내 나의 변호사가 박지훈 명의의 1억 5천만 원 혼전 재산을 분할 대상인 혼인 공동재산으로 재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을 때 시어머니는 결국 감정을 통제하지 못했다. 그녀는 방청석에서 벌떡 일어나 내게 손가락질하며 온 힘을 다해 소리치고 저주했다. 이 독한 년. 우리 집안 말아먹으려고 들어온 향년. 너는 천벌 받을 거야. 우리 박씨 집안이 8대에 걸쳐 재수가 없어서 너 같은 걸 며느리로 들였다. 그녀의 난동은 아들에게 어떤 이점도 가져다 주지 못했다. 오히려 내가 결혼 생활 동안 겪었던 정신적 압박에 대한 가장 생생하고 확실한 증거를 판사 앞에서 보여준 꼴이 되었다. 법정 경위들이 즉시 그녀를 제지하고 법정 밖으로 모시고 원나갔다. 그녀의 히스테리적인 저주 소리는 두꺼운 문 너머에서도 희미하게 들려왔다. 이소라는 판사가 나의 상황을 더욱 동정하게 만들었다. 최종 판결 결과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법원은 나의 모든 증거를 채택하고 박지훈이 혼전의 공동 투자 수익을 악의적으로 은닉한 행위를 인정했다. 그가 그렇게 공들여 세탁했던 1억 5천만 원은 우리가 동등하게 분할해야 할 혼인 공동재산으로 재산정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그의 악의적인 재산 은닉 및 유책 행위로 인해 판사는 최종 재산 분할에서 나에게 더 유리하게 판결을 내렸다. 즉, 그는 숨겨둔 돈의 절반을 나에게 줘야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혼인 후 재산 중에서도 더 많은 부분을 위자료 명목으로 나에게 주어야 했다. 판결이 낭독되는 순간 나는 박지훈의 몸이 휘청이는 것을 보았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고 눈빛은 텅 비어 있었다. 마치 모든 기력을 한순간에 빼앗긴 사람 같았다. 나는 그 한 장의 판결문이 그에게 어떤 의미인지 알았다. 시동생과 함께 투자했다가 실패한 그 큰 빚, 원래 내 돈으로 메우려 했던 그 밑 빠진 독은 이제 어떤 희망도 남지 않았다. 그는 내게서 단 한 푼도 얻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당연히 자기 것이라고 믿었던 것들까지 토해내야 했다. 그는 졌다. 돈을 잃었고 결혼을 잃었고 그와 그의 가족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보잘것없는 체면까지 모두 잃었다. 인과응보는 이토록 빠르고 이토록 정확하게 찾아왔다. 이혼 서류 절차를 마친 날 서울에는 보슬비가 내렸다. 나는 부모님께 마중 나오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혼자 우산을 쓴 채 법원을 걸어 나왔다. 공기 중에는 비갠 뒤에 맑은 흙냄새가 퍼져 있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숨 쉬는 것조차 편안하게 느껴졌다. 지난 3년간 내 마음을 짓누르고 숨막히게 했던 거대한 산이 마침내 완전히 치워졌다. 그 후의 삶은 마치 빨리 감기 버튼을 누른 것처럼 모든 것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갔다. 나는 분할받은 재산에 내 원래 저축을 더해 강남에 있는 고층 오피스텔을 하나 샀다. 크지는 않았지만 나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다. 무엇보다 거실 통유리창 너머로 유유히 흐르는 한강과 남산타워가 보였다. 내가 한때 꿈꿔왔던 풍경이었다. 나는 회사를 그만두지 않았다. 가정이라는 족쇄를 벗어던지자 오히려 일에 더 집중할 수 있었다. 더 이상 퇴근 후 허겁지겁 집에 가서 저녁밥을 차릴 필요도, 주말마다 온갖 집안일에 시간을 뺏길 필요도, 한밤중에 동상이몽의 남자와 한 침대를 써야 할 필요도 없었다. 나는 모든 에너지와 지혜를 일에 쏟아부었고 곧 실적으로 보상받았다. 나는 승진했고 회사에서 가장 젊은 부서장이 되었다. 가끔 예전에 공통된 친구들을 통해 박지훈의 소식을 듣기도 했다. 부모님 집을 팔아서 겨우 동생 빚을 갚고 온 가족이 더 외진 곳의 작은 월세 아파트로 이사 갔다고 했다. 시어머니는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크게 알아누웠다고 한다. 그리고 그는 회사의 자네의 재산을 사취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동료들의 손가락질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초라하게 퇴사했다고 들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내 마음은 잔잔했다. 이미 다른 세상의 사람, 다른 세상의 이야기였다. 내 인생의 과제 목록에 더 이상 그들은 없었다. 늦잠을 자도 되는 어느 주말.
햇살이 블라인드 틈새로 스며들어 나무 바닥에 얼룩덜룩한 빛을 드리웠다. 나는 푹 자고 일어나 상쾌한 기분으로 깔끔하고 밝은 오픈형 주방으로 걸어갔다. 냉장고에서 신선한 달걀과 아보카도, 훈제 연어를 꺼내 나를 위한 풍성한 브런치를 만들었다. 원두를 갈아 향기로운 핸드드립 커피를 내렸다. 나는 접시를 창가바 테이블로 가져가 창밖의 장엄한 한강 풍경을 바라보며 천천히 커피잔을 들어 올렸다. 잔에 비친 내 얼굴은 평온하고 자신감 있으며 옅은 미소를 띠고 있었다. 나는 창밖 하늘을 향해 그리고 용감하게 감옥을 벗어나 마침내 스스로를 구원한 강서연을 향해 나지막이 속삭였다.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건배. 햇살은 따스했고 바람은 부드러웠다. 내 인생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